제가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작은 마을 행복동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름처럼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많은 규칙과 관습을 갖고 있었지만, 이런 규칙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일상에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외곽의 한 명이 철학자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레미 벤담. 그는 공리주의라는 독특한 이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가장 먼저 벤담은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장터에 거대한 칠판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아,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벤담은 장터 한복판에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벤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말에 영화를 보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영화가 마을 전체에 큰 웃음을 줄 수 있는 영화라면 그 영화는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 영화가 단지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재미있고 대다수에게는 재미없다면 그 영화는 그다지 옳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때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건가요? 벤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쾌락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 쉽고 간편하게 사람들의 행복과 고통을 계산해 보는 거죠. 주민들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벤담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마을에서는 대규모 축제가 열릴 예정이죠. 이번에는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벤담이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말마다 모여서 서로가 어떤 이벤트를 원하고 정말로 즐길 수 있는지가 무엇인지 토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콘서트를 원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놀이 대회나 게임 대회를 원했습니다. 벤담은 이런 의견들을 모두 종합하여 그쯤에서야 쾌락 계산법을 적용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선정했습니다. 드디어 축제날 마을 전체는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벤담의 지도 아래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축제를 보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요리 대회에서 뛰어난 솜씨를 발휘한 사람들은 금메달을 받았고, 콘서트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춤추며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게임 대회에서 상을 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제 끝 무렵 벤담은 마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을을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크게 환호하며 벤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벤담의 가르침을 따르며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벤담은 행복동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철학자로서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리주의는 마을 전체의 삶을 바꾸며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벤담의 이론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지침서로 남아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줍니다. 이제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한 소도시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사건을 통해 휴메 철학적 사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작은 마을인 에버모어에는 따뜻한 햇살과 맑은 공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잘 알고 언제나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안락함을 느낍니다. 이들은 경험을 통해 모든 현상을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스터 윌리는 매일 아침마다 꼬꼬대 구름소리를 듣고 나서야 일어나고, 그의 부인은 언제나 아침 식사 전에 정원에 물을 줍니다. 모든 것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노련한 여행자였는데 그는 깊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철학자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이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자신이 철학적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에버모어 사람들은 데이비드의 복잡한 철학적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가 만들어낸 인과관계 회의론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느덧 마을의 첫 번째 기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미스터 윌리는 꼬꼬댁 울음소리 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닭은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미스터 윌리는 그가 닭이 울음소리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데이비드에게 몰려가 이 이상한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미스터 윌리의 사례를 휴미인과 관계 회의론으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스터 윌리가 닭의 울음소리에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은 단지 반복된 경험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항상 지속될 것이라는 필연성은 없는 것이죠.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유가 닭의 울음소리가 아님을 오늘 알았듯 모든 현상은 반드시 그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흥미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후로도 기이한 사건들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마을의 가장 유명한 빵집에서 미리 구워놓은 빵이 저녁 식사 전에 다 팔리지 않았고, 또 다른 날은 반드시 아침마다 정원에 물을 줘야만 했던 부인이 아침잠에 빠져 정원에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이미 그날 밤에 내린 비로 충분히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데이비드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항상 휴메 인과관계 회의론을 바탕으로 그 사건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인과관계가 단지 경험에 의한 습관일 뿐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이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에버모어는 점점 더 휴메 철학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인과관계는 절대적으로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마음 깊숙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 더 이상 고정된 결론을 내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버모어 사람들은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을 통해 휴메 철학적 사상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더 유연하게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경험에만 무종하지 않게 된 모습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데이비드 휴메의 인과관계 회의론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키나스의 자연법 사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사람들은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곤 했지만 때로는 그들끼리의 다툼과 갈등도 없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중심부에는 커다란 사과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과나무는 특별했는데 해마다 탐스럽고 달콤한 사과를 맺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과나무를 소중히 여겨 사과를 나누어 가지며 함께 축제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는 그 사과를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점점 심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포도가 가장 많고 지성이 높은 늙은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흘러갑니다. 태초의 신은 우리에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으며 이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유난히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나눔과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지만 지금 우리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현자는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연법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가정을 보호하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다는 기본적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자는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왕국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왕국은 번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 사이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를 해치기 시작하자 왕국은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이 준 자연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연법을 따라야 합니다. 탐욕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과나무를 소중히 여기며 신의 이성과 자연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자의 몸만큼 사과를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이 작은 마을은 다시 평화와 행복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돕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연법에 따라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사과를
공평하게 나누며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탐욕과 다툼 대신 배려와 나눔이 자리 잡은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자의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자연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며 자연법 사상의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깨닫게 하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테 인터넷 절대자를 자칭하던 징조가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사건은 어느 무표정한 여름날 사람들이 모여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부터 시작됐죠. 그곳은 수십만의 아이디들과 무수한 정보들이 얽혀있는 디지털의 미로였습니다. 혼돈의 온라인 세계, 정부도 법도 없는 그곳은 홉스의 자연 상태를 방불케 하였어요. 인터넷의 세계에는 제각기 독특한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드래곤 커프스, 코드 브레이커, 러닝, 머신 등 이름만 들어도 성격이 드러나는 활기찬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독특한 닉네임들의 소유자들은 자주 서로에게 공격적인 댓글을 달곤 했습니다. 드래곤 커프스는 코드 브레이커를 비난하고 러닝 머신은 첫 댓글에 무작위로 도전장을 던지는 일이 빈번했어요. 자유대 왕국 인터넷이라 불리던 세계는 원래 형과 서열이 인정되지 않는 신세계였던 것입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살던 어느 날 오디세우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용자가 등장했죠. 그의 첫 게시물은 극히 간단했어요. 여러분, 이 비난과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지낼 수는 없나요? 그 한마디에 인터넷상의 모든 이설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싸움이 필수적인 댓글이 줄을 이었겠지만 오디세우스는 단순히 평화를 원할 뿐이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그러던 중 오디세우스는 또 다른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속 오아시스처럼 우리도 하나로 뭉쳐서 상생할 수 있을까요? 그 글에는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놓쳤던 도전정신이군. 이라는 댓글들은 점점 늘어났고 인터넷 사용자는 점차 오디세우스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규칙을 만들지 않나요? 간단한 사회 계약으로 비난과 싸움을 피하고 이곳을 더욱 멋진 장소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홉스의 이론을 현실의 인터넷 세계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사회적 계약 제안에는 몇 가지 기본 규칙이 포함되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글을 쓰기 전에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작은 규칙들이지만 사람들은 점차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무거운 주제에서도 감정이 섞인 비난 대신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오디세우스의 제안에 동의했고 온라인 세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홉스의 자연 상태는 이제 사회적 계약에 의해 안정되었죠. 그 사회 계약은 비단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디세우스는 단지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그가 만든 사회 계약 불풍은 그의 작디작은 기숙사 방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한 토론과 약간의 규칙으로도 스스로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홉스의 자연 상태는 여전히 강력한 메타포로 남아있지만 그 이상향이 더 이상 번역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터넷의 한편에서는 누군가가 새로운 사회 계약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유명한 오디세우스는 지금도 가끔 글을 올리며 여전히 평화를 전파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홉스의 이론을 고대의 철학적 담론이 아닌 지금의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만인에 대한 투쟁을 모든 이의 모든 일을 위한 계약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답니다.